보통 다른 암은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폐암은 유독 검사가 좀 많아요. 그 이유는 폐암은 안녕하세요. 폐암학계 유튜브 폐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흉부외과 박성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폐암이 의심이 될 때 조직검사를 어떻게 시행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조직학적으로 진단이 된 이후에 추가로 어떠한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 보고 오시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박영식입니다. 폐암의 진단과 치료 방침 결정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난 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될 때 어떻게 조직 검사를 하느냐, 그리고 폐암 진단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폐암으로 진단이 된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검사들이 필요하죠. 보통 환자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세 가지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CT겠죠. 사진상에서 이상 있는 병변이 저게 암이냐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저게 얼마나 퍼졌느냐.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몇 개이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럼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이 폐암 진단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저게 암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들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퍼졌느냐, 진행했느냐, 아니면 원격 전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과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결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다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보통 다른 암은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폐암은 유독 검사가 좀 많아요. 그 이유는 폐암은 1차적으로 보이는 그 병변이 작다 하더라도 근접 림프절 전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격 전이가 비교적 드물지 않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폐암에서 주로 원격 전이가 잘 일어나는 부위들이 있는데 어떤 부위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검사하려면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암에 있어서 전이를 가장 잘 일으키는 곳 중에 하나는 림프절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 순환 말고 림프 순환이 있는데요. 그 곳곳이 기차 정류장처럼 좀 커져 있는 게 림프절들인데요. 림프절은 그 안에 림프액이 흐르면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면서 어떤 감염병과 싸우기도 하고 암과 싸우는 어떤 최전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 중에 특히나 의미 있는 곳이 종격동 부위거든요. 암이 예를 들어서 왼쪽 아래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암이 점점점 우리 몸으로 퍼져나가는 과정들이 림프절을 따라서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가까이 있는 림프절까지 왔는지, 아니면 종격동 림프절까지 왔는지, 아니면 여기를 벗어났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 종격동 림프절까지는 그래도 폐 안에 있는 부분인데, 이걸 벗어나서 원격 전이를 하게 되는 경우에 흔한 부위 중에 하나가 뇌로도 전이가 되고 뼈로도 전이가 되고 콩팥 바로 위에 부신이라는 자그마한 호르몬 기관이 있는데 그 부신으로도 전이가 잘 되고 간으로도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PET-CT라는 양성자 단층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몸을 보게 되는데요. PET-CT에서 우리가 확인할 때 다 잘 보이지만 머리만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뇌도 포도당 흡수가 좋기 때문에 PET-CT 영상으로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따로 MRI를 찍게 돼서 머리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머리 MRI, 전신 PET-CT를 찍어서 전신을 다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MRI, 그리고 온몸은 PET-CT를 찍는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PET-CT 원리랑 사진을 좀 보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PET-CT 영상을 보면요, 영상 자체가 좀 노랗게 보입니다.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거는 포도당 입자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입혀가지고 우리 몸에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기관에서 밝게 영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보통 머리와 심장은 워낙에 포도당 흡수가 좋기 때문에 워낙 밝게 나오고요. 그 외에는 밝게 보이는 부분이 이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PET-CT 영상을 보면 왼쪽 아래에 밝게 빛나는 병변이 있습니다. 이게 암인 거죠. 그러면 저렇게 밝게 빛나는 병변 말고
다르게 밝게 빛나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가운데 밝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저건 림프절입니다. 종격동 림프절인 거죠. 그래서 PET-CT 상으로는 병변이 밝게 보이고 종격동의 림프절이 밝게 보이고 그 이외에 밝게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PET-CT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병변과 종격동 림프절 전이가 의심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진 보면 암도 보이는데 정말 머리는 저렇게 밝게 보여서 머리는 뭐 구분을 할 수가 없겠네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MRI를 다시 찍게 되는 거죠. 아까 포도당을 세포가 얼마큼 쓰느냐를 가지고 저렇게 밝게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꼭 암만 저렇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병변이 그 암으로 오인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한 환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0세 정도 되는 고령이었고요.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왼쪽 위에 이상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중심성 병변이라고 보기는 말초성 병변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왼쪽 폐 굉장히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관지 내시경으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조직 검사를 시도하려고 해도 경피적 폐생검이 조금 쉽지 않은 병변이었거든요. 저 병변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PET-CT를 찍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심된 병변이 되게 밝게 보였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거는 암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조직 검사를 시도했던 환자였는데 최종적으로는 만성 유가종성 염증이라고 나왔습니다. 만성 유가종성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결핵성 결절에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소견입니다. 최종적으로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아닌 걸로 나온 거죠. PET-CT는 암이 아닌 다른 염증성 병변에서도 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MRI도 이제 촬영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머리 MRI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뇌 전이를 동반한 폐암인 환자인데요. 물론 PET-CT에서도 저 병변이 암일지 아닐지 의심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PET-CT에서는 워낙 전반적으로 밝게 보이기 때문에 진짜 병변이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데요. 이 환자 MRI에서 보는 것처럼 좌측 대뇌부와 그다음에 오른쪽 소뇌부에 각각 전이성 결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MRI는 뇌 전이를 찾는 데 아주 특화된 검사이고요. 폐암 환자에 있어서는 뇌 전이 유무를 꼭 MRI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환자들이 MRI를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죠? 어쩔 수 없는 경우죠.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서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면 PET-CT를 자세히 더 보고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머리 CT를 찍어서 영상을 비교하게 됩니다. 물론 MRI를 찍어서 비교하는 거에 비해서는 정밀도가 떨어지지만 MRI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뇌전이 유무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머리의 경우는 MRI가 가장 정확하고 못 찍는 경우에는 CT로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근데 환자들이 또 이제 가슴 같은 경우도 CT보다 MRI가 더 정확한 거 아니냐 해서 가슴 MRI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CT보다 MRI가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대부분 생각할 때 비싼 검사가 좋은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고 특히나 폐암 쪽에서는 해부학적인 해상도는 CT가 훨씬 우월합니다. CT는 매우 얇게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1mm 이하의 단층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MRI는 그런 그 해상도가 CT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고요. 단 MRI가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병변이 있을 때 그게 고형 병변인지 아니면 물주머니일지 그런 것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MRI가 훨씬 더 좋고요. 또 MRI가 어떤 병변이 혈관에 붙어 있는데 그게 혈관이랑 바로 붙어 있어서 밀착되어 있는지 아니면 혈관에 그냥 단순히 근접해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는 MRI를 찍어서 약간의 동영상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혈관과 병변이 딱 붙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근접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MRI를 착용을 하게 되죠. 정리하면 보편적으로는 MRI가 더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특수한 상황에 한정지어서 MRI를 찍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가슴에서는 이제 CT를 찍는 게 가장 정확하고, 제가 이제 외과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드리면 얘기하셨던 큰 혈관이 침범이 의심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간혹가다 폐 꼭대기에 암세포가 있는 경우에 팔로 가는 신경을 침범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이제 MRI를 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한정적으로 MRI가 도움이 되지만 그 외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암이 뼈로도 전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뼈 검사라는 것들도 하는데요. 이거 어떤 검사고 어떤 경우에 시행하는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뼈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사선 동위 원소를 뼈로 잘 가는 표지를 해가지고 분포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상을 얻는 건데요. 요즘에는 PET-CT에서도 굉장히 많이 뼈 전이를 찾아내게 됩니다. 환자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암이 있고 폐암 말고 밝게 보이는 PET-CT 영상이 보이는데요. 저 부위가 척추 부위고요. 그래서 뼈 전이가 있는 폐암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뼈 스캔을 통해서 뼈 전이를 판정을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PET-CT가 상당히 민감하게 뼈 전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서 PET-CT로 많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PET-CT를 막 찍기 시작할 때여서 그때는 뼈 검사도 하고 복부 초음파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검사 다 안 하고 PET-CT랑 머리 MRI 두 개로만 다 검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영상에서 저렇게 예를 들어 PET-CT를 찍어서 전이가 의심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반드시 조직 검사를 다시 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영상만 보고 전이가 맞다고 판단을 하게 되나요? 폐암에 있어서는 치료 방침까지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 병변이 암이냐 아니냐가 치료 방침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술이 가능할 만한 병기에 폐암이 진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PET-CT를 찍었더니 뼈에 단독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병변이 보인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 환자에 대한 해석이 뼈 전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수술로 가는 거죠. 하지만 뼈 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사기 폐암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항암 치료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PET-CT에서 조금 불분명하면 뼈 MRI를 다시 찍게 되는 거죠. 척추 MRI를. 그렇게 해서 두 영상 모두 다 전이 아주 합당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추가 검사 없이 전이로 판단하고 항암 치료로 넘어가지만 하나는 전이 같다. 근데 다른 하나는 전이 같지가 않아 보인다. 내지는 둘 다 애매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뼈 조직 검사까지도 해가지고 병변을 확인해야지 자기의 병기에 맞는 가장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치료 방침에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된다면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그게 아니라면 여러 영상에서 강력하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냥 그 영상 검사만 가지고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직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검사가 100% 정확한 건 당연히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조직 검사, 영상 검사 말고 이제 피 검사 내지는 뭐 종양 표지자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도 폐암을 진단할 수가 있나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마커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런 마커들로 폐암이 있을 때 점점 그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는 마커들 대표적으로 CEA라는 검사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 CEA라는 검사를 폐암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수치를 그려보면 3기나 4기가 될 때는 당연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초기에 발견해서 내가 늦지 않게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건데 즉 1기나 2기 폐암일 때 종양 표지자가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좀 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좀 더 민감하게 초기 때 올라갈 수 있는 마커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어쨌든 피 검사를 해서 종양 표지자가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진단을 내리거나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결국은 조직 검사와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암 진단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보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환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신지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미 80세를 넘어섰고요. 폐암은 고령인 환자한테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암 사망률 통계를 보면 70세부터는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이고요. 80세가 되면은 압도적으로 1위가 됩니다. 즉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그런 분들한테서 폐암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검사,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조직 검사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영상 검사도 굉장히 민감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가 좀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또 검사가 됐지만 일단 치료하지 않고 그냥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두 편에 걸쳐서 폐암의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듣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폐암이 의심될 때 왜 이렇게 복잡한 검사를 많이 하고 검사를 했는데도 왜 정확한 진단이 안 내려지는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